요즘 공부 어때요? 이제 거의 이제 반을 돌고 있죠. 네. 그래요. 조금 많이 지금 혼란스러운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긴 있는데 뭐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뭔가 알기는 알겠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죠. 네. 그래요. 그게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들으면 알겠는데 암기는 잘 안 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시점 되면 좀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이제 또 모의고사도 봐야 되는 시점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일단 귀가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귀가 열리는 시점은 굉장히 빨라요. 좀 빨리 열리는 사람은 2개월이면 열리고요. 늦게 열리는 사람은 4개월이 열리거든요. 11월 달부터 한 사람은 11월, 11월, 1월, 2월 벌써 귀는 이미 열렸다는 거. 앞에 앉아서 수업 들으실 때 앞에서 각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잖아요. 그 무슨 말인지는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는. 이제 귀가 열린 사람들은 이제 눈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귀가 안 열리면요. 눈으로 읽어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귀가 열리기 전에는 책을 읽어보잖아요. 무슨 말이지? 대부분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귀가 열리면 이제 눈이 이제 읽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읽어지는데 귀가 열렸을 때 다 알고 있는데, 들어보면 다 알겠는데, 근데 막상 읽으면 또 읽는 게 자연스럽게 쭉쭉 읽어가지 않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민법, 뭐 1차 과목의 꽃이 민법하고 개론이니까 뭐 민법을 읽는다면 들을 땐 다 알겠는데 읽어보니까 그냥 쭉 읽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니까 진도는 계약법 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민총에서 버벅거리고 있고 책을 보면 앞쪽에 막 표시가 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읽는 것도 계속 읽어야 숙달이 돼요. 계속 읽어야. 그래서 들어서 알아야 되고 읽어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입이에요. 입. 말해서 알아야 돼요. 말해서 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런 이야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등기 신청에 있어서 공동 신청의 사유를 찾으세요. 단독 신청의 사유를 찾으세요.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럼 나오면 공동이냐 단독이냐 개념은 귀를 통해서 이제 알거든요. 우리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허위 등기의 위험성이 크고, 그러니까 허위 등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권리를 잃을 자와 얻을 자가 뭐해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럼 들으면 이제 알겠죠. 그걸 책을 봐도 알거든요. 근데 이 말을 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옆 동료에게 야, 공동과 단독의 좀 차이점을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돼?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옆 동료에게 언니, 아니 우리 등기는 서면만 심사하잖아. 그러니까 등기하는 입장에서는 서면만 보고 심사를 하니까 허위 등기 위험성이 크잖아. 그러니까 잃을 자와 얻을 자가 함께 와서 등기 신청하는 건 당연하잖아. 이렇게 말해서 하는 단계가 와야 돼요. 그 이제 말해서 하는 단계가 오기 시작하게 되면 말해서 알려면 뭐가 돼야 된다? 암기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 우리가 모든 공부는 이해하는 단계가 있고 뭐다? 암기하는 단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뭐가 돼야 한다? 암기가 되어야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여기까지 들어서 알고 보아서 아는 단계, 이 단계까지만 오면 문제가 풀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나는 공부할 때는 다 알겠는데 문제를 풀면 잘 안 되네.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고민은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시험장 가기 전까지 할 고민인데, 그건 사실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뭐가 안 되기 때문이다? 암기가 안 되었기 때문이다. 답은 간단해요, 답은.
자, 그래서 여기가 1단계 사실은 과정이고 2단계 암기까지 오는 과정이 와야 실제로는 뭘 할 수 있다? 문제를 이제 푼다라는 과정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1단계, 2단계 과정을 건너뛰고 3단계 과정으로 바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까지 과정이 이제 11월 달부터 하신 분들은 1단계, 2단계 과정을 이제 거의 거치고 가는 과정이니까 계속 이제 뭘 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나올 때마다 암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책을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조금 늦게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늦게 시작하신 만큼 뭘로 해야 된다? 인강을 다시 되돌려 보면서 빨리 귀와 눈을 여셔야 돼요. 여셔야지만 뭐가 된다? 암기가 된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많이 남았잖아요. 자, 오늘 이제 등기 절차 총론을 마무리를 좀 짓고 이제 강론으로 제가 좀 넘어가 볼 건데요. 또 질문을 하나 받은 것 중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기본서를 이렇게 저희가 읽고 보고는 있는데 선생님이 기본서에서 체크 안 해준 부분도 있고 해준 부분도 있는데 체크 안 해준 부분까지도 제가 읽어서 다 암기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기본서는 말 그대로 기본서일 뿐이에요. 기본서는 실제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경우의 수까지 가능한 다 포함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부분도 기본서에는 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기본서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공부를 할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의 중에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전달하지는 않는다고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님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체크하지 않는 부분들은요. 그냥 기본서기 때문에 넣어놓은 걸 뿐이지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이 신경 써서 암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책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넣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두 번째로는 기본서는요. 독학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여러분은 강의를 듣잖아요. 강의를 듣는 사람을 위해서 실제 만들어진 책은 아니라 혼자 공부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세세하게 해설을 다 해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요약집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내용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인데. 근데 또 특강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또 요약집 내용의 또 5분의 1이에요. 그러면 특강 자료집은 전체 기본서 내용의 뭐다? 채 2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암기하고 가야 될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기본서를 바라볼 때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체크하고 이런 것만 가져가세요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만 가져가셔도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자, 한번 총론을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X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과 얘가 매수인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실체관계가 만들어지고 나면 등기를 해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거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등기를 뭐 해야 한다?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신청.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쪽 파트에서 뭘 정리했냐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등기 절차가 뭐가 되기 위해서 개시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칙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이 있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한다 이렇게 배웠고요. 그럼 신청이라는 개념은 당사자, 여러분이 등기관에게 일정한 의사를 표시할 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신청을 하는 주체가 관공서일 때 법원이라든지 국가, 지자체, 이렇게 세무서, 이렇게 관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표현을 적지 않고 촉탁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등기 절차가 시작이 되려면요. 신청이나 촉탁이 없으면 등기 절차는 시작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뭐에 따라서 법률의 규정에 신청과 촉탁이 없어도 등기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라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등기관의 뭐다? 직권과 법원의 명령 이렇게.
그래서 등기 절차는 4가지 방식에 의해서 개시가 된다라고 배웠고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암기하세요라고 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임의 신청이 원칙인데 또 예외적으로 뭐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뭐 한다? 이제 암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암기. 무슨 말인지도 알고 읽어서도 아니까 뭐 해야 한다? 암기. 그럼 여러분께 이제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학습을 했고 제가 체크를 했고 암기하셔라 했는데 지금 들으면 또 알게 되거든요. 봐도 알게 되거든요. 그럼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그게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다음 등기 신청 의무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은 것 틀린 것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딱 바라봤을 때 읽으면 읽혀지거든요. 근데 답은 찾아내야 되잖아요. 찾아내려면 내가 암기되어 있으면 풀고 암기 안 돼 있으면 못 풀고 아주 심플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럼 지금 이게 오늘 시험 문제가 나왔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암기된 상태인지 암기되어 있지 않는 상태인지. 그러면 머릿속이 백지차처럼 하얗잖아요, 만약에.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필수 암기사항들은 암기를 해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또 읽으면 여러분이 아, 맞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등기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와 멸실 등기는 1월 이내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특별조치법상의 신청 의무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60일 이내 의무를 부과하는데 특조법에서는 제가 기산점이 정답의 결정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을 이제 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그게 뭐다? 내가 암기되는지 안 되는지만 스스로만 판단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암기가 안 되어 있어. 그럼 뭐 하면 된다? 암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해답은 아주 심플하다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걱정을 하는 거야. 하면 끝나는데.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조건, 직권에 의한 등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직권 나오면 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보존 등기는 원칙, 신청에서 가거든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가려면 조건이 성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다?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에서 가가 경임이가 등기에 촉탁이 있는 경우 이 조건이 나오면 뒤에 뭐다? 직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직권이란 글자가 나왔을 때 조건을 내가 암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와, 근데 이제는 히터 같은 거 안 틀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와, 그죠? 굉장히 덥네요. 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등기를 신청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신청 능력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청 능력은 제가 뭐라고 치환시켜라고 했나요? 의사 능력으로 바꿔 쓸 거라고 했죠. 그 다음에 신청 적격. 신청 적격이 나오면 제가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요?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의 조합은 안 돼. 신청 적격이라는 것은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달리 말하면 뭐다? 당사자 능력과 관련해서 역시 암기사항이죠.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의 조합 이렇게. 그러면 등기부상의 명인이 된다면 의무자와 뭐다? 권리자라는 개념. 기록 형식상 권리를 얻거나 기록 형식상 권리를 잃거나 기록 형식상으로 판단하는 거. 그럼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은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화를 시켜가지고 기록을 해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문제. 그래서 이런 내용은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화를 시키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의무자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하러 오게 되면 그 등기 신청은 공동으로 뭐해서 출석을 해서 일정한 뭘 제공해야 한다? 서면 이렇게요. 그러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인데 어떤 경우도 가능하다?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이 개념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동과 단독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2명이 가면 공동이고 1명이 가면 단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2명이 가면 공동이고 1명이 가면 단독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하면 등기 신청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신청인의 권리를 잃는 자가 누구다? 의무자. 얻는 자가 권리자. 의무자와 권리자가 갈 때 뭐다? 공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의무자와 권리자. 그럼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와 권리자가 적혀 있으면 뭐다? 공동 신청의 사유인 거예요. 다만 그 신청서에 의무자, 권리자가 적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공동인데도 불구하고 의무자가 이행에 협력을 하지 아니할 때는 권리자가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으면 뭐로 간다? 단독.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럼 신청서에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 등기들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공동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죠. 대표적으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라든지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애들은 신청서에 의무자, 권리자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멸실 등기, 건물이 화재로 없어졌을 때 그런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라는 개념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때는 공동이란 말 자체가 애초부터 성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도 마찬가지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 신청하는 등기죠. 그때도 의무자, 권리자라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애초부터 성질상 공동이 나올 수가 없는 등기들이에요. 그렇게. 자, 그렇고요. 그럼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는 제가 채권자 대의 신청은 꼭 정리하셔야 된다. 그죠? 채권자 대의 신청이 나오면 그냥 문제를 풀면 여러분이 해결 못하니까 반드시 갑을, 병, 시각화를 시켜서 문제 풀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의 신청의 사유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관공서가 자기가 어떤 등기를 하고자 할 때, 그럼 관공서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를 만약에 촉탁하려고 한다. 그럼 관공서가 어떤 등기를 하고자 할 때는요, 그 상대방의 재산권에 대해서 변화의 모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상대방이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관공서는 압류 등기를 촉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해야 될 등기를 전부 다 관공서가 대위 또는 함께 촉탁할 수가 있다고 개념. 그런 개념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죠?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등기 신청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거나 매수인이 사망을 하면 그의 누가 상속인이 사망한 자를 대신해서 신청하러 간다라는 거, 그 개념도 정리해 두시고요. 그럼 대리인에 의한 신청에서는 제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자기 계약과 쌍방 대리를 뭐하고 있다?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쌍방 대리를 허용한다라는 개념은 잘 알거든요.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리가 어떤 개념인지 그 개념은 꼭 챙겨서 가셔라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해야 한다? 출석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럼 뭘 제출해야 한다? 서면. 그러니까 서면을 제출하게 되면 등기관이 뭘 받을 거다? 접수를 받을 거고 해당 등기를 심사할 거라고요. 그럼 심사는 이러한 내용을 다 심사할 것인데 대부분 뭐 가지고 심사한다? 서면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요. 그러니까 서면은 출제위원이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면에는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 법 조문에는 신청 정보, 그 다음 기타, 첨부 정보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보라는 표현이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종이로 된 문서화되어 있는 것들을 좀 더 선호하니까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는요.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이렇게 읽으면 싹 안 와닿아요. 그냥 신청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첨부 정보 나오면 뭐다? 첨부 서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일단 신청 정보는요,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한 2년 주기로는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매년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청 정보, 즉, 지금부터 저는 신청서라고 읽을게요. 익숙하게. 신청서와 관련해서는 꼭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타 첨부 서면. 기타 첨부 서면도요,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한 지문, 두 지문, 세 지문이 나와서 정답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첨부 서면도 제가 오늘 체크해 주는 것 정도만큼은 여러분이 뭐 하셔야 한다?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문제를 이제부터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등기 신청 방법. 등기 신청은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거기 보면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이 있는데 특별하게 설문에서 전자 신청이라는 언급이 만약에 없잖아요. 없으면 다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법주문은 대부분 방문 신청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올해 전자신청과 관련해가지고 25년의 시행 및 개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크게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지문들은 암기할 필요가 없고요. 방문 신청에 관한 개념 정도만. 방문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모하여 출석하여 신청서 및 첨부 서면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누구를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통상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 대리 맡기죠. 그럼 법무사가 직접 들고 등기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사무원이 가잖아요. 그죠? 변호사, 법무사인 경우라면 누구를 등기소에 출석해서 제출할 수 있다? 사무원. 이 정도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등기 신청은 일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여기 일건당 몇 개의 부동산? 한 개의 부동산.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일건 일신청주의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이때 일건 일신청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신청서거든요. 그럼 하나의 사건이 뭐예요? 몇 개의 부동산? 한 개의 부동산. 그럼 달리 말하면 한 개의 부동산에 신청서가 몇 장 들어간다? 한 장 들어간다. 이게 원칙이라고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럼 두 개의 부동산이라면 두 개의 사건이잖아요. 그럼 두 개의 부동산이라면 신청서 몇 장? 두 장. 세 개의 부동산이라면 세 장.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다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만 이거는 예외겠죠. 그럼 예외라는 말은 뭘까? 부동산이 두 개면 두 개의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부동산이 두 개 이상이라 하더라도 몇 개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신청서를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을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해서 제공할 때는요.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면 여러 장의 신청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일괄해서. 그러면 일괄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잠시 후에 동시 신청이라는 개념도 배우게 되거든요. 수험생들이 동시 신청과 일괄 신청을 또 혼란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일괄 신청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신청서가 몇 장이에요? 한 장이죠. 한 장. 한 장 안에 부동산이 몇 개? 두 개 이상. A 부동산과 뭐다? B 부동산.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뭐다? 일괄해서 등기를 신청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되겠죠? 근데 동시 신청이라는 표현은요, 각각의 개별적 사건을 따로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청하는 것을 뭐라 한다? 동시에요. 그럼 내가 A라는 등기 신청도 하고 싶고 B라는 등기 신청도 하고 싶잖아요. 그걸 등기하는 게 따로따로 제출하지 않고 함께 제출하면 뭐다? 동시 신청이에요. 그럼 이 동시 신청이라는 개념은 왜 암기를 해야 되냐면 어떤 유형의 등기든지 있잖아요. 다 동시 신청할 수 있어요.
내가 신청서를 100장 가지고 있잖아요, 가장. 그럼 이걸 따로따로 제출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반드시 뭐 해라? 동시에 신청하라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신청서를 따로따로 제출하면 등기관이 뭐 한다? 각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동시 신청만 나중에 따로 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개정이 되었냐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정이 되기 전에는요. 개정이 되기 전에는 관할 등기소까지 동일했어야 되거든요. 이 각각의 부동산이 관할 등기소가 뭐 해야 한다? 동일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이 삭제된 겁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 문구가 뭐가 되었다? 삭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다? 과거에는 관할이 같아야 되지만 각 부동산이 지금은 관할이 달라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관할이 똑같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관할이 동일하다. 이 법조문이 뭐가 되었다? 삭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하나 좀 조심해 둘 필요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는요. 일단 1번 지문만 딱 가지고 가면 돼요.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무슨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키워드는 어디에 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이 지문만 따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럼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 신청은요. 시험 문제 출전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법인 아닌 사단이 뭐예요? 비법인 사단이라고 봐도 되겠죠? 네,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 이렇게.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게 뭐다? 종중, 문중. 자,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해서는 여기서 키워드 그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또는 뭐로 한다? 의무자로 한다. 그러면 그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는 그 사단의 재단에 이게 키워드예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뭐로? 명의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뭐 한다? 신청한다. 이 지문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신청은 누가 하겠지만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겠지만 명의는 누구 명의로?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를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시험 지문을 만들어낼 때는 비법인 사단 재단에 관한 부동산은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가 되겠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결국은 누구 명의로 하겠다는 겁니까? 종중이나 문중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고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렇게 꼭 암기해 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이제 첨부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첨부정보. 정관이나 그 밖에 규약할 때 정, 그죠?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할 때 뭐다? 대. 그럼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에 단서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뭐 할 경우 신청할 경우에는 첨부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할 때 결. 자,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법인 아닌 사단이 뭐인 경우에 의무자인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사원총회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권리자 것은 제공하지 않고 누구만? 의무자만 제공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럼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자, 그러면 기역, 니은, 리을은 의무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권리자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말이 없죠. 없다라는 말은 이제 암기하셔야 돼요. 정, 대, 주. 얘네들은요. 의무자든 권리자든 등기 신청 시
항상 제공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 신청한다면. 즉 달리 말하면 의무자일 때도 제공하고 뭐일 때도 권리자일 때도 제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가 만약에 의무자든 권리자든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되는데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제공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단서를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 결의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 인, 필 함께 묶어서 정리하는 건데 결이거든요. 그럼 결은 누구일 때만 제공한다. 의무자일 때만 제공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등기필 정보 오늘 배울 겁니다. 등기필 정보는요. 등기 신청 시 항상 의무자 것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까지 함께 암기하는 거고요. 인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칙, 권리자 것을 원칙은 제공하지 않고 누구 것만 의무자만 제공해요. 그래서 결인필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등이 있거든요. 등은 누구일 때만 제공하느냐면 권리자만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정대주는 뭐다? 항상. 결인필은 누구일 때? 의무자일 때. 등은 권리자일 때만. 그래서 정대주, 결인필, 등 이렇게까지 암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의 세트 지문입니다. 시험지 잘 나옵니다. 정대주, 결인필, 등 이렇게요. 선생님 등이 뭐예요? 아, 등은요. 등기용 등록번호. 안 적었네. 여기. 등은 잠시 후에 배울 겁니다. 등기용 뭐다? 등록번호입니다. 등기용 등록번호. 등기용 등록번호는 누구일 때만? 권리자일 때만 이렇게 해서 그럼 내용은 많지만 암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두 개밖에 없다 그죠? 누구 명의로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신청을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정대주, 결인필 등. 정대주는 뭐다? 항상. 결인필은 의무자일 때만. 등은 권리자일 때만. 이렇게 해서 딱 암기하면 시험에서 비법인 사단 재단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오면 그 내용 가지고 뭐한다?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 자, 신청인의 기명날인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서 또 몇 가지 암기할게요. 신청서에는 법정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명날인은요, 사인하고 도장 꽝 찍는 거예요. 도장. 이미 적혀져 있는 거 도장 꽉 이렇게. 서명은 말 그대로 뭐다? 사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글자에 너무 의미 부여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신청서가 뭐다? 여러 장이라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뭘 해야 한다? 간인. 그럼 신청서가 여러 장이면 사이사이에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신청서 순서 바뀌지 말라고 신청서 사이사이에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그럼 도장을 찍을 때 있잖아요. 권리자도 10명, 의무자도 10명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명. 그러면 권리자 10명과 의무자 10명이 우르르 가서 도장 다 찍을 필요는 없고 그중 몇 명만, 한 명만 간인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때 그중이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중이라는 표현은요. 의무자 10명, 권리자 10명이 있다면 총 20명이잖아요. 20명 중에서 한 명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의무자 중에서 몇 명? 한 명. 권리자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의무자가 한 명이고 권리자가 10명이면 의무자는 한 명이니까 한 사람이 도장 꽝 찍으면 되고 권리자는 10명이니까 10명 중에서 몇 명? 한 명만 찍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중이라는 표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정정할 때. 신청서의 기록 내용이 잘못 적혀져 있다고요. 오류가 있다고요. 가령 피담보채권,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데 피담보채권 금액을 5억을 적어야 될 걸 50억으로 잘못 적었다고요. 그럼 오류가 있으니까 50억으로 적은 것을 5억으로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수정을 할 때는 이거 수정이 됐다라는 것을 신청인이 다 확인해야 돼요. 한 명만 확인하면 될까요? 다 확인해야 되죠. 그거는 등기 신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서에 오류를 정정할 때는 전부 다 정정한 부분에 날인하라는 거예요.
도장 다 찍으라는 거. 100명이면 100명이 다 찍어야 이거 수정된 것을 확인했구나라는 것을 등기한이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정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전원이. 자, 됐고요. 자, 그다음 자, 3번 지문에 이게 뭐라가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이 폼 뭐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그럼 이 표현은요, 보게 되면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게 자꾸 뭐가 들어와요? 전자라는 글자가 들어오고 뭐다? 신청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니까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이렇게 보면 꼭 뭐처럼 느껴진다? 전자신청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여러분이 대부분 오해를 많이 한다고요.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전자신청이 아니라 뭐다? 방문신청이고요. 전자신청이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요. 글자가 가지는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신청이다? 방문신청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는 개념은 이겁니다. 우리 등기소에 가면 등기관에게 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서 제출을 할 때 그 신청서를 여러분이 집에서 만든 그냥 종이 쪼가리에 적어가지고 제출하지 말고요. 신청서의 내용을 전자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뭐한다? 출력을 해가지고 뭐해라? 제출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인이 인터넷 등기소에 뭐해서 접속해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신청 정보를 일단 뭐하고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서를 뭐로 출석해서 서면으로 출력해서 등기소에 뭐하여 방문 출석하여 뭐해라 제출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갈 필요 없고 달리 말하면 등기 신청서는 개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고 전자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라라는 게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입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서 이렇게 읽으면 좋아요. 표준 양식에 맞는 뭐다? 신청서. 그걸 받아서 출석해서 등기관에게 제출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과거 나온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전자신청은 자격자 대리만 할 수가 있어요. 일반 임의 대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문신청은요. 자격자 대리인도 되고 일반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만 허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다? X라고요. 왜? 이거는 방문신청이니까 일반 임의 대리인도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연계시켜서 나오니까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신청 정보의 기록상. 자, 신청서의 기록상. 얘가 시험 문제에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신청서에 기록해야 될 사항 중에서 이렇게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필요적 기록사항은 반드시 암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부, 원, 일, 목, 신, 필, 관. 그래서 기타 등등 더 있지만 부원일, 목신, 필, 관. 그래서 신청서, 신청 정보와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문제 풀지 말고 항상 부원일, 목신, 필, 관 이렇게 적어놓고 푸세요. 자, 여기에서 그럼 부가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부가 뭐냐면 뭐에 관한 표시? 부동산의 표시. 이게 뭐다? 부라고요. 그럼 부동산의 표시가 뭔지는 이제 따로 설명 안 드립니다. 네. 토지라면 토지의 표시, 건물이라면 뭐다? 건물의 표시. 토지의 표시라면 뭐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건물의 표시는 소재, 지번, 면적, 구조, 종류. 소지, 지면, 소지, 구종면. 이렇게 해서 건물의 표시와 토지의 표시는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나머지 부분까지는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은 지금 따로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 원인과 뭐다? 연원일. 그럼 부, 원, 일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등기 뭐다?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건지, 지상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건지, 전세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지, 목적,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다고요. 이게 신청인에 관한 사항. 이 신청에 관한 사항이 출제인이 굉장히 잘 물어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번 지문을 조심해야 돼요. 3번. 자, 지금부터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 지금부터 제 설명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오늘 내로 이해하고 바로 뭐한다? 암기하셔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 문제를 풀어낼 때 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펜 놓고.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 신청인을 기록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청서에 뭘 기록한다? 신청인을 기록하는데 신청인은 대부분 원칙은 다 뭐다? 자연인,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인은 기본적으로 등기부상의 신청서에는 의무자와 뭐다? 권리자 이렇게 적힐 거거든요. 근데 의무자는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권리를 처분하는 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을 거잖아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문제일 건데 신청서에 기본적으로 신청인에 관한 사항은요. 등기부에 대부분 뭐다? 기록되는 사람이에요. 신청인이. 신청하는 사람이 등기부 기록되잖아요. 여러분과 저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제가 매도인이고 여러분이 매수인이면 여러분이 신청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등기부에 뭐다? 기록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인은 대부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등기부상에 뭐다? 명인이 되는 자예요. 신청인이. 됐나요? 그럼 등기부상에 명인이 되는 자의 표시를 기록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등기부상의 명인의 표시가 뭐가 있어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죠. 그러니까 등기신청서에는요.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그걸 기록을 하면 등기는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명하고 주소하고 뭐다? 주민번호. 얘네들은 당연히 기록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래와 같은 경우일 때, 2, 3, 4, 5번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대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신청하는 사람이요. 신청은 하는데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다시 한번. 신청하는 사람이 대부분 뭐다? 명의인이 되는 자거든요.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요.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면요.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하고요.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게 원리라고요, 원리. 그러면 법인인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인 경우. 그럼 법인 또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죠. 비법인 또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신청 적격 당사자 능력에서 자연인, 법인, 비법인은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 있고 태아, 학교, 읍면, 독립, 민법소항의 조합은 안 돼. 이렇게 암기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법인 명의로 한다. 비법인 사단 재단 명의로 한다. 그럼 법인과 비법인 사단 재단도 등기부상의 명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뭘 기록해야 한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당연히 기록해야 돼요. 뭐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근데 법인이나 비법인은 성명이란 말을 쓰지 않고 뭐라고 쓴다? 명칭. 그죠? 주소라고 쓰지 않고 소재지라고 쓴다고요. 주민등록번호라고 쓰지 않고 등기용 등록번호라고 쓴다고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법인 명의로 되지만 신청은 누가 하느냐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자나 관리인 생각해 보세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은 하지만 대표자나 관리인 명의로 되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되는 거예요. 법인 명의로 되죠. 그럼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은 하지만 명의는 법인 명의로 되니까 대표자나 관리인, 이 대표자는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라고요. 아니니까 뭐만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하지 주민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볼래요? 대리인이 신청을 해요. 자, 대리인이 등기 신청한다고요? 그럼 신청은 대리인이 하지만 명의는 뭐다? 권리자 명의로 등기가 될 거잖아요. 그럼 신청서에는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을 건데 신청을 지금 누가 한다? 대리인이 한다면 대리인은 신청만 할 뿐이지 대리에서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하지 뭐다?
주민번호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원리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채권자가 뭐 한다? 신청을 하죠, 지금. 대신해서 신청을 하잖아요.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가 나오면 누구 명의로 하는 거예요? 채무자 명의로 신청은 누가 한다? 채권자가 하거든요. 그 명의가 되는 자는 채무자지 채권자가 아니거든요. 됐나요? 갑, 을, 병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들어야 돼요. 그거 안 떠올리면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채권자가 신청하지만 명의는 누구 명의로? 채무자 명의로 될 거거든요. 그럼 신청은 채권자가 하지만 채권자 자기 명의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채권자는 뭐만 기록한다? 성명하고 뭐다? 주소만 기록한다고요. 명의는 누구 명의로 된다? 채무자죠. 그러니까 채무자는 뭐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다 기록하는 게 맞지만 채권자가 신청을 하자면 채권자는 뭐만 기록해라? 채권자는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하지 주민번호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도 주민번호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이게 메인 지문이란 말이에요. 원리만 알면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리에서 벗어나는 애가 딱 하나인데 그 애가 3번이란 말이에요. 비법인 사단 재단 또 명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 재단의 명칭, 소재지, 등기용 등록 번호는 당연히 기록해야 되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명인이 되는 자는 아니니까 원칙대로 하면 뭐만 기록해야 한다?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해야 하는데 얘의 경우만큼은 특이하게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메인 지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을 할 때 그 자가 명인이 되는 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표자나 관리인의 뭐까지 기록한다? 주민번호까지 기록하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따로 암기를 해 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시험장에 가면 의외로 이거는 암기 갖고 풀리지 않고 막 헷갈려요. 헷갈리니까 원리를 조금 알면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리 안에서 움직이면 편한데 그 원리를 하지 않고 그냥 암기하면 어려워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원리를 꼭 아셔고 암기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핵심 정리해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인데요. 자,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올해 35회 때도 나왔잖아요. 보세요. 지금 추세가 등기필 정보는 시험 문제 굉장히 좋아하는 추세입니다. 등기필 정보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뒤쪽에 나오는 내용까지 함께 묶어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이제는 뭐 이해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제가 암기시켜주는 이 내용을 암기해서 기계적으로 문제 푸세요. 뭐 시험장 가서 생각하지 말고 지문 딱 보고 기계적으로 O냐 X냐 바로 해결해 버릴 거라고요. 자, 제가 필기를 좀 할게요. 이 내용은 적으셔가지고 암기하세요.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등기가 뭐가 되면 완료가 되면 등기필 정보 통지한다. 등기 신청 시 이거는 제가 진짜 여러분 좀 부탁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7월달, 8월달 문제풀이 과정 가면 가장 많이 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똑같은 지문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등기필 정보가 나오면 절대 읽으면 안 돼요. 지문을 읽지 마시고요. 마지막 서술어 있잖아요. 제발 서술어를 좀 보고 문제를 읽어야 되거든요. 지문이 나왔을 때 읽으면 마지막 등기필 정보란 글자만 나오면 마지막 서술어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뭐라고? 제공인지 뭐다? 통지인지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 때 제공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제공이라는 글자가 눈에 이제 보이면
문제를 접근하는 거는 원칙. 공동신청일 때 의무자 거 제공한다. 끝. 그럼 반대로 단독 신청이라면 의무자 거 제공하지 않는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등기필 정보가 나오고 뒤에 제공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을 읽었을 때 공동이면 제공한다. O. 단독이면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의 제공이냐 아니냐의 문제는요. 공동 신청이냐 단독 신청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근데 단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여러분 승소한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판결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 할 때 승소한이라는 글자에 너무 민감하게 반항하지 말고 의무자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뭐로 간다? 단독으로 신청할 때는 그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뭐 해라? 제공하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는 경우는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의무자와 권리자 제가 강의를 할 때 민법상의 의무자 권리자와 등기법상의 의무자 권리자는 일반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드렸던 대표적 사례가 등기 인수 청구권이었습니다. 즉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나의 등기를 뭐 해가라? 인수해가라 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쵸? 예. 네. 그때 매수인이 인수에 협력하지 않으면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뭐다? 판결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됐나요? 그럼 이때는 매도인이 판결을 받아서 등기 신청하러 가는 거. 그게 뭐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라고요. 그럼 매도인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간다면 등기를 누구 앞으로 해주려고 가는 겁니까? 매수인 앞으로 해주러 가는 거라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그 사례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나오면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떠올려야 이 내용이 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 정답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경우 이렇게 나왔다고요. 의무자가 뭘 받아?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그러면 그때 뭐예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라라는 예외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공동일 때 의무자 거 제공, 단독이면 제공하지 않는데 예외가 뭐다? 승소한 의무자가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갈 때는 의무자 거 제공한다. 이때 승소한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 말이 이 단어가 그대로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 말을 올해는 뭐 한다? 풀어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가는 게 무슨 말인지 니네들이 알고 문제를 읽고 있니?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제가 수업을 할 때도 승소한 의무자의 판결에 한 단독은 등기 인수 청구권의 개념을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수십 번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나왔지만 올해 또 나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셔야 돼요. 근데 올해는 이게 신청 단계에 나올 것이 아니고요. 아마 완료 시에 나올 거예요. 완료 시에 올해 신설된 조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완료 시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거고요. 두 번째로는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 거 제공해야 되는데 분실하거나 뭐 할다 멸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 가름하는 방법이 뭐다? 출, 확, 공 이렇게 일단 암기해 두시면 돼요. 분실, 멸실되더라도 등기필 정보는 어떤 경우라도 재교부는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50분이 조금 넘어갔지만 이거 하면 좀 끊기니까 조금 넘어도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그 다음 등기 완료 시에는요.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뭐 해준다? 통지를 해주거든요. 이 지문이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게 뭐다? 원칙이거든요. 원칙. 위의 지문이 그냥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지문에 집중.
마지막 지문을 딱 읽었는데 지문에서 뒤에 통지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나와야 O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는데 단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는 뭐다? 예외겠죠. 설문에서 대, 보, 승, 관, 필, 공. 올해 신설된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보, 승관, 필, 공이라는 단서가 앞에 설문 안에 대보, 승관, 필, 공과 관련되는 지문이 설문에 들어가 있으면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료시니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통지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그냥 스탠다드한 지문이 나왔을 때는 즉 대보, 승관, 필공과 관련되는 지문이 아니면 등기필 정보를 뭐한다? 통지한다. 그렇게 읽으면 되는 거고 설문을 읽어보니까 대보, 승관, 필공과 관련되는 지문이 설문에 나왔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라면 뭐다? X라고요. 통지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면 이 지문은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럼 선생님 뭘 통지해 주는데요? 하면 이때는 뭐다?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준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암기한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푸는 거예요. 집중해 볼게요. 그럼 이제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집문서라고 생각합시다. 과거에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이라는 용어를 칭하던 애가 등기필 정보라는 용어로 바뀌었는데 실제 내용과 절차는 조금은 달라요. 다른데 거기까지 깊숙하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는 그냥 뭐다? 집문서구나 이렇게. 근데 등기 필증도 마찬가지인데 과거에 우리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만 집문서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등기 필증이든 등기 필 정보든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만 통지해 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권리를 취득해도 등기 필 정보는 작성해서 통지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편하게 할 때는 그냥 집문서다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등기 신청할 때 있잖아요. 등기 신청할 때는 집문서를 권리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의무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의무자가 가지고 있죠. 파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등기가 완료되면 집문서를 권리자에게 줘야 돼요? 의무자에게 줘야 돼요? 권리자에게 줘야 되잖아.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집문서를 등기 신청할 때는 뭐다? 매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제출하라는 거고 완료가 되면 집문서를 누구한테 준다? 매수인에게 준다.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맨 끝에 뭐가 나오면 통지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누구에게? 권리자, 매수인에게 등기필 집문서를 통지해 준다. 그런데 대보, 승관, 필, 공과 관련되는 지문이 전제되었을 때는 등기필 정보를 주지 않는다. 집문서 안 주고 단순히 등기가 완료되었어 라고 뭐만 해준다? 통지.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암기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 내용에 조금은 다소 차이점은 있지만 시험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예, 됐습니다. 그럼 만약에 저 대가 이제 뭔지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보승. 그럼 이제 이런 지문들은 단서 조항이니까 암기해 줘야 한다고요. 대가 뭐냐면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 앞에 설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를 뭐한 경우, 신청한 경우 이런 단서가 나오면 맨 끝에 통지라는 글자로 끝나면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다? X고 등기 완료 통지를 한다 이렇게 나오면 O 이렇게 문제 푸시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잡아놓고 추가적인 등기필 정보와 관련되는 지문은 이제 책을 보면서 제가 몇 가지 더 체크를 좀 해 드릴 거예요. 됐죠? 네, 됐습니다. 네.